네, 대구 경북 지역을 중심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어제 밤사이 370여 명 넘게 늘면서 확진자 수는 3,500명을 넘어섰고요. 국내 18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네, 신천지 신도를 중심으로 의심 환자와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어서 당분간 증가세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김경욱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계속 급증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3,500여 명까지 늘었는데요. 이렇게 계속 확진자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 어떻게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봐야 되겠습니까? 네, 이 통계는 여러 집단들이 섞여 있는데요. 우선 그 2월 16일 슈퍼전파 사건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그 대구 신천지 교회 모임 중심분들로 해서 잠복기를 거쳐서 그분들이 지금 확진 판정을 받는 수가 대부분 포함되어 있을 것 같고요. 또 그분들 중심으로 이제 2차 접촉을 하셨던 분들 중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잠시만요. 저희가 좀 증상에 따라서 일정 기준으로 환자를 분류하는 것이 시급하다. 그래서 이제 중환자를 집중 치료해야 된다 이런 필요성을 언급을 했는데 먼저 이 중증 환자, 경증 환자 어떻게 좀 구분해야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동안 이제 발표된 것은 이제 주로 우리 바이탈 사인이라고 하죠. 생체 징후를 통해서 체온, 혈압, 맥박, 호흡수, 의식 수준 이런 걸 가지고 우리 점수를 매겨서 이제 중증도 현재 이 폐렴 환자가 어느 정도 중하냐 이거를 경증과 중증으로 지금 나누는 기준을 발표를 했는데요. 지금 중앙임상위원회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또 경증의 중증화를 방지하고 또 중증화 환자의 사망을 예방하는 것 이것이 지금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경증 환자가 중증화로 될 현재는 경증이지만 중증화로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우리가 빨리 찾아내서 빨리 조기 치료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것이 이제 강조돼야 되기 때문에 여기 기존의 경증 중증이냐뿐만 아니라 얼만큼 이제 중증으로 갈 위험성이 높은 사람이 누구냐 이걸 먼저 찾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에 대한 어떤 기준, 예를 들어 연령하고 기저질환 여부로 아마 추가로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경증화에서 중증화되는 걸 예방하는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제 중증 환자의 사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제 조기에 중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설에 들어가셔서 필요한 경우에 이제 조기 항바이러스제를 투약하고 또 여러 가지 호흡이라든지 혈액순환이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보조적인 치료가 같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런 중환자로 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을 우리가 어떻게 빨리 적재적소 중환자실에 입원시키냐 이게 관건인데 아무래도 일단 중환자가 되시면 치료 효과도 늦고 또 멀리 있는 그 중환자 입원 시설로 이송하는 게 또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지역에서 빨리 그 가급적이면 중환자 시설을 늘려서 이 지역에서 가까운 데서 해결하는 노력도 같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런데 조금 전 중앙임상위원회가 중국 사례를 통해 밝힌 자료를 보면요. 중증임에도 37.5도가 안 되는 환자가 4분의 1이나 나왔고 또 단순히 흉부 X선 검사로도 중증 환자를 놓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러니까 즉슨 단순히 열을 측정하거나 X선 검사를 통해서는 중증 환자라고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라고 밝혔는데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의사의 종합적인 판단이 필요하다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체온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중증을 보는 게 고열도 있지만 저체온도 역시 중증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혈압이 떨어지고 혈액순환이 안 되고 이런 분들은 고열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저체온으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체온도 위험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렇게 그 체크리스트만 가지고 중증 환자를 구별하는 데 의존하게 되면 중증 환자를 놓칠 수 있다는 의미가 되겠고 실제로 임상적으로도 좀 연세가 많고 또 면역력이 떨어져 있으신 분들은 실제로 그 증상이 좀 애매모호하게 나타나고 증상이 잘 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도 이제 의사의 판단 소견도 들어가야 되겠지만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이 명백한 고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없더라도 일단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먼저 받을 수 있도록 아마 추가적인 제한이 좀 필요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자, 그렇다면요. 경증 환자의 경우에는 그렇다면 병원이 아닌 이제 별도의 시설에서 치료를 하는 것이 적절한 건지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는 겁니까? 네, 우리가 의료 시설이 충분하다면은 다 입원해서 보면 좋지만 지금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둬서 이제 먼저 입원을 시켜야 되겠고 대부분 경증 환자 80%는 아무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제 자가격리나 아니면 병원 시설 이외의 시설에서 관리를 하는 안이 현실적으로 지금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데요. 자택에서 격리 치료를 하는 것도 괜찮을까요? 아무래도 아니면은 별도 시설에서 격리를 하는 것이 더 좋을까요? 네, 그 점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그래서 지금은 경증이지만 중증 위험성, 중증으로 이완될 가능성이 높은 분들은 자택 격리보다는 시설 격리가 필요해서 네. 자주 모니터링해서 조금이라도 중증화 징후가 보이면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분들을 우선으로 시설에서 격리하는 게 좋고요. 네. 젊고 기저질환이 없고 그런 분들은 아마 자택 격리도 이제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전원 지원 생활실에서 권역 간의 병상을 조정하겠다라고 했는데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게 되는 건가요? 네, 중앙전원지원센터는 이제 각 병원별로 현재 중환자실이 얼마나 비어 있고 여유 병상이 어느 정도 있고 또 뿐만 아니라 어떤 치료가 가능한지 투석 시설이 가능한지 인공호흡기가 어느 정도인지까지 다 파악이 돼서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환자를 저희가 각 병원에 알아보는 것보다는 중앙전원센터에 이런 환자가 있다고 보고를 하면 그 여유 병상이 있는 전국적으로 파악된 가까운 병원을 찾아서 그쪽 병원과 이렇게 연결을 해줄 수 있기 때문에 환자를 이송하는 데 보다 효율적이고 신속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네. 예, 그리고 지금 코로나19에 재발한 감염자 25번째 환자였거든요. 이 고령이나 이제 고령이었고 면역이 저하된 상황에서 다시 재발한 것으로 추정이 된다라는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그렇다면 한 번 걸리면 면역력이 약해지면 다시 걸린다라는 의미인가요? 네, 아직 이 코로나19에 감염돼서 항체가 생기면 이 항체가 과연 면역 항체일까? 그러니까 코로나에 다시 안 걸릴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는 없는데 예. 아무래도 면역 저하자이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면역 항체가 생성되는 게 좀 약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네.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런 분들은 바이러스가 잠깐 억제되는 것 같다가 또 다시 재활성화되는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되는 것 같고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것 때문에 모든 그 완치 판정을 받으신 예. 분들을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지침 변경까지는 이루어지진 않았는데 네. 아무래도 좀 면역이 좀 떨어져 있거나 면역 억제 상황으로 예상되는 분들은 격리 해제 완치 판정을 받으셔도 당분간은 좀 자택에서 머무시면서 증상이 재발하지 않는지 좀 살펴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사례가 흔치는 않은 거죠, 아직은. 예, 아직은 흔치는 네. 않고 물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제 퇴원 기준이라든지 모니터링 기준까지 다 바꿔야 되는지 그 부분은 좀 더 이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이렇게 일을 하면 되는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해외 사례도 또 몇 건씩 보고되고 있어서 조금 또 항바이러스제를 어떤 걸 썼느냐에 따라서 아직 지금 투여되고 있는 항바이러스제는 그 바이러스를 완치하는 건 아니고 잠시 증식을 억제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되어 있는 상태에서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다가 그것이 또 재활성화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조금 이러한 환자는 조금 자가격리를 해제하지만 조금 더 관찰이 필요하다 이렇게 개별적인 추가 지침을 추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대구, 경북 같은 경우에는 신천지 교인을 중심으로 이제 전수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에만 집중하다 보면 다른 걸 놓칠 수 있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렇다면 지역사회 전파를 막기에는 다른 기타 원인도 조사를 해야 한다고 밝혔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맞습니다. 그 2월 16일 그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의 어떤 대규모 전파 사건 그리고 2월 20일까지 어떤 자가격리 조치가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분들이 접촉했던 사람들 또 접촉했던 사람들 중에서 또 접촉이 일어나서 추가적인 감염고리를 연결고리를 찾을 수 없는 감염자가 이미 있다면 실제로도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감염고리를 찾을 수 없는 환자분들에 대한 발견, 조기 발견과 또 중증화 예방이 굉장히 또 필요한 전략이 되겠는데요. 네. 그래서 일단은 기존의 신천지 신도들 같은 경우에는 접촉자를 분류해서 일단 자가격리를 시켜놓은 상태고 또 하지만 그 좀 증상이 애매하고 또 고령이시고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좀 우선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이 코로나19 검사를 해서 물론 가능성이 좀 떨어질 수는 있지만 이분들이 걸리면 그만큼 그 대가가 크기 때문에 이분들에 대한 코로나19 검사를 좀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렇게 지금 확진자 수 급증세가 멈추질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글쎄요,
이달 초가 가장 중요한 고비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확진자 증가세가 조금 주춤할 수 있는 그런 시점, 뭐 조심스럽지만 어떻게 좀 예상을 해볼 수 있을지 그런 시기가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 중심으로 퍼지는 어떤 확산세와 또 전국적으로 소규모지만 계속 꾸준히 늘고 있는 이 확산세 이 두 가지를 좀 나눠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대구 경북 지역에서 충분한 사회적 거리두기가 실천이 됐다면 이번 20일부터 현재까지 그 확진자 감소 통계 효과는 조금 더 나중에 나타날 수가 있겠고요. 지금 폭발적인 증가세는 이제 그동안 2월 16일부터 그 대규모 전파 사건과 2차 전파 사건에 의한 영향으로 지금 생각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은 최근에 들어서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가 좀 개인적 위생 관리부터 해가지고 좀 전 국민적으로 잘 이루어졌다면 아무래도 한 2, 3주 후에는 그 네. 감소세를 좀 예상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네. 아주 전국적인 그 꾸준한 상승세도 좀 염려되는 부분이 아무래도 되겠습니다. 신천지 관련 이분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또 계속 시행이 되고 있는 만큼 그렇다면 좀 앞으로 당분간은 좀 급증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 전국에서 신천지 대구교회 모임에 참석했던 분들이 각지에서 또 다시 소규모 유행을 일으키고 있는데 이제 전수조사는 전수 검사는 아니고 증상 유무라든지 네. 아니면 또 접촉 여부 또 그다음에 자가격리를 잘 지키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한 추적 검사까지 다 포함하는 내용이 되겠는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가능성은 적지만 이제 걸리시게 되면 사망 위험이 높으신 그 고위험군에 대한 검사가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증상이 있으신 젊은 분들, 그러니까 열이 있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신 분들은 코로나19인지 아닌지는 알 수는 없지만 방역 당국의 지침처럼 한 3일에서 4일 정도는 그 학교나 출근을 하지 말고 자가 집에서 격리하시면서 증상을 좀 지켜보시라는 지침을 모든 국민들이 좀 따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신천지 신도 다수가 최근 8개월 동안 우한에 다녀온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신천지 교회가 사실 어떻게 해서 감염 확산의 진원지가 됐는지 그 경로는 아직 파악이 되지 않았었는데요. 뭐 이를 통해서 연관성을 좀 찾아볼 수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그 우한 집단 발병 사례와 좀 연결고리를 찾는 노력은 필요할 것 같은데요. 근데 지금 발표된 거는 이제 8개월까지 자료가 발표됐는데 아마 조금 좀 최근의 자료도 조금 보완돼서 발표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직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우한에서 직접 오신 분들과 관련성이 있을 수도 있겠고 우한에서 오신 분을 통해서 또 거쳐서 2차적으로 이런 신천지교회 집단 발병 사건으로 생긴 게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는 화난 수산물 시장에서 뭔가 발병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의견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또 우한에 또 더 플레이스라는 쇼핑몰 이렇게 사람들이 좀 밀집하고 밀접 접촉이 많이 되는 데서 아무래도 슈퍼전파 사건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네. 이런 비슷한 슈퍼전파 사건들이 어떻게 우리 나라에 전파가 됐는지에 대한 경로 추적은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그리고 또 좀 눈에 띄는 부분 중에 하나가 생후 45일 된 신생아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어요. 전국 지금 최연소로 기록이 되고 있는데 지금 그 아기의 감염 경로는 어떻게 좀 파악이 되고 있습니까? 네, 아마도 이제 아버지를 통해서 경로된 걸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인과 아기가 이제 감염이 됐고 또 이 엄마와 아기는 또 이제 친할머니 집에서 지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네네. 아무래도 그 어린 아기에 대한 이러한 코로나19 감염증의 예후 또 아니면 이분의 어린이에 대한 치료는 어떻게 돼야 될 것도 이제 많이 논의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네네. 오늘 질병관리본부 발표처럼 소아감염위원회와 상의를 해서 이제 구체적인 치료 방안이 나올 텐데 현재까지 알려지기로는 그 9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경증이고 또 치명률이 아직 보고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네. 경증으로 완치되기를 좀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역시 앞서 있었던 중앙임상위원회 기자회견과 큰 틀에서는 좀 비슷한 내용들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가장 지금 시급한 문제가 워낙 지금 확진자 수가 급증을 하다 보니까 이제 이 한정된 의료 자원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최대한 활용을 해야 하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이제 확진자들의 80%는 경증이다. 반면 기저질환자나 고령자에게는 또 치명적일 수 있는 만큼 그 부분들을 우리가 좀 세심하게 좀 고려를 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좀 증상이 가벼운 환자의 경우는 좀 공공시설 이야기가 나왔는데 어떻게 좀 대처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그 합리적인 제안이고 현실적인 제안이라고 네.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그 물리적으로 병상수를 늘리는 것은 좀 시간도 걸리고 물리적인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기 때문에 지금의 제안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생각이 되고요. 아무래도 이제 그 기존에 있던 수용 시설을 좀 전환해서 이제 경증 환자 중에서 조금 집중적인 관찰이 필요하신 분들은 또 거기서 수용해서 볼 수도 있겠고, 또 무엇보다도 지금 이것이 지금 대구 경북에서 생기고 있는 문제인데 다른 지자체들도 아직까지는 소규모 발생이지만 만약에 우리 지역에서 이런 대규모 발생이 생긴다면 어떻게 대처할까에 대해서 미리미리 한번 좀 시뮬레이션을 해서 어떤 기관을 어떻게 활용한다던가 아니면 감염관리 전문 시설로 어떤 시설을 전환할 것인가, 네네. 또 뭐 적자에 있는 민간 의료기관을 뭐 정부가 사서 공공의료원으로 만들어서 공공병상을 확보한다든지 뭐 좀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서 이제 이런 거에 대한 미리 준비를 한번 하는 것이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예, 그리고 뭐 대구 상급병원 병실이 부족할 경우에 중증 환자의 치료가 곤란한 상황이 발생을 하면 타 시도로 이송하는 방안도 이제 제기가 됐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네, 아무래도 이제 중증 환자를 관리하려면 전문 인력과 또 전문 시설이 있어야 되고, 또 관련된 경험도 좀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이제 네. 대구 경북 지역에 그럴 만한 아무래도 병상 수가 좀 제한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경증 환자의 중증화를 최대한 막고, 그다음에 중증 환자의 사망을 막기 위해서는 중환자 관리가 필요한데 문제는 이제 한번 중환자가 돼서 좀 여러 가지 이송이 어려운 예. 상황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풀어야 될 보완이 좀 필요한 문제가 되겠습니다. 물론 중환자를 전문으로 이송하는 팀이 따로 있긴 합니다. 예. 그래서 네. 그 차 안에는 인공호흡기도 있고 또 전문 인력들 같이 탑승하면서 이송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있는데 아무래도 이제 장거리를 이송하다 보면 그만큼 또 환자가 중간에 나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최대한 가까운 그 지역 자체 내에서 소화를 해야 되는데 예. 이것을 어떻게 풀까, 중환자를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가가 좀 풀어야 할 숙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여기서 잠깐 언급이 됐습니다만은 입원을 기다리다가 사망하는 환자 그런 사례는 참 다시 발생을 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교수님께서 끝으로 정부 또 의료계 앞으로 어떻게 좀 대응을 해 나가야 될지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일단은 젊고 건강하신 분들은 너무 불안해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네. 입원을 못하는 것에 대해서. 다만 좀 우선순위가 있는 분들은 좀 정부에서 좀 빨리 우선순위를 둬서 좀 빨리 입원을 시켜드리는 정책이 바로 시행돼야 될 것 같고요.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걸 좀 미리 중환자가 생겼을 때 중증은 어떻게 분류해서 빨리 입원을 시킬 건가가 조금 미리 논의가 됐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고요. 네. 지금 아무래도 이제 확산세가 많아지면서 감염자 수가 많아질수록 거기에 비해서 이제 중증 환자가 생길 가능성이 비례적으로 높아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처럼 하는 최대한 감염 전파가 일어나는 것을 최대한 차단하고 막는 것이 필요한데 그것은 모든 국민이 참여해 주셔서 나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이 전염되지 않도록 사회적 거리 두기를 모두 실천하셔서 또 이런 중증 환자가 생기지 않도록 모두 참여해 주셔야 되겠고 네. 또 이렇게 좀 우리 그 사회의 어떤 양극화, 좀 어려운 어려운 사정에 있는 분들 또 이러한 그 집단 생활하는 좀 약간 낙후되고 좀 소외된 지역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고 거기에 대한 네. 대비도 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이 네, 됩니다. 정부와 의료계뿐 아니라 우리 국민 모두가 이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방안에 좀 최대한의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김경우 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